꼼꼼한 딥러닝 논문 리뷰와 코드 실습. 이번 시간에 리뷰할 논문은 현대 딥러닝 기반의 자연어 처리 기술의 핵심 아키텍처가 되고 있는 트랜스포머입니다. 트랜스포머 논문의 원래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입니다. 논문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에는 이 Attention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메인 아이디어로서 사용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는 Attention이라는 메커니즘을 전적으로 활용하는 아키텍처입니다. 트랜스포머가 나오게 된 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 딥러닝 기반의 기계번역 발전 과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최신 자연어 처리 쪽 고성능 모델들은 이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화제가 되었던 GPT와 벌트는 모두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적절히 활용하여 좋은 성능을 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GPT는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아키텍처를 활용했고 벌트는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아키텍처를 활용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자연어 처리 태스크 중에서 가장 대표적이면서 중요한 태스크 중 하나는 기계번역입니다. 실제로 기계번역 기술의 발전 과정을 확인해 보시면 1986년도 즈음에 RNN이 제안되었고 그로부터 약 10년 정도가 지난 뒤에 LSTM이 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LSTM을 활용하면 다양한 시퀀스 정보를 모델링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주가 예측, 주기함수 예측 등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LSTM을 활용해서 2014년도에는 딥러닝 기반 기술로 시퀀스 투 시퀀스가 등장하였습니다. 시퀀스 투 시퀀스는 현대의 딥러닝 기술들이 다시 빠르게 나오기 시작한 시점인 2014년도에 이러한 LSTM을 활용해서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번역을 수행하는 방법을 제안하였습니다. 다만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 나왔을 때의 시점만 하더라도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쓰고 있기 때문에 소스 문장을 전부 고정된 크기의 한 벡터에다가 압축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성능적인 한계가 존재했습니다. 이후에 어텐션 메커니즘이 제한된 논문이 나오면서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 어텐션 기법을 적용하여 성능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었고요. 이제 그 이후에 트랜스포머 논문에서는 그냥 RNN 자체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아이디어로 오직 어텐션 기법에 의존하는 아키텍처를 설계했더니 성능이 훨씬 좋아지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즉, 이 트랜스포머를 기점으로 해서 더 이상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 대해서 RNN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고 어텐션 메커니즘을 더욱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한 이후로부터는 입력 시퀀스 전체에서 정보를 추출하는 방향으로 연구 방향이 발전되어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 나온 논문들 중에서도 RNN을 활용하는 아키텍처도 많이 존재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어텐션 기법을 더욱더 활용하는 이런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를 따르는 방식으로 다양한 고성능 모델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 제안되었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는 어떤 한계점이 존재할까요? 기존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한계점이라고 한다면 이 컨텍스트 벡터 V에 소스 문장의 정보를 압축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 하락의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현재 예시를 확인해 보시면 대표적인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을 활용한 기계번역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독일어 문장, 즉 각각의 단어들로 구성된 하나의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이렇게 중간에서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로 바꾼 뒤에 다시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출력 문장을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쪽의 시퀀스에서부터 다른 한쪽의 시퀀스를 만든다는 의미에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어 출력 문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만 이때 이러한 시퀀스 투 시퀀스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시면 매번 단어가 입력될 때마다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가 입력될 때마다 이전까지 입력되었던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 값을 받아서 매번 이런 식으로 히든 스테이트 값을 새롭게 갱신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가 차례대로 순서에 맞게 입력될 때마다 히든 스테이트 값이 갱신되어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 값은 이전까지 입력되었던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단어가 들어왔을 때 그때의 히든 스테이트 값은 소스 문장 전체를 대표하는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단어가 들어왔을 때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서 이 컨텍스트 벡터 안에는 앞에 등장했던 소스 문장에 대한 문맥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출력을 수행하는 디코더 파트에서는 매번 출력 단어가 들어올 때마다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로부터 출발해서 마찬가지로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어서 매번 출력을 내보냅니다. 이렇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전에 출력했던 단어가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서 반복적으로 이전까지 출력했던 단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히든 스테이트와 같이 입력을 받아 새롭게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디코더 파트에서는 매번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갱신하면서 이렇게 히든 스테이트 값으로부터 출력 값이 엔드 오브 시퀀스가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래서 엔드 오브 시퀀스가 나왔을 때 출력 문장 생성을 마치게 되고요. 이렇게 출력된 정보인 good evening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동작 원리입니다. 다만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소스 문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렇게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에 정보를 압축하려고 하면 이러한 입력 문장은 어떨 때는 짧기도 하고 어떨 때는 길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다양한 경우의 수에 대해서 항상 소스 문장의 정보를 고정된 크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 성능에서 병목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한 아이디어로 이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를 매번 이 디코더의 RNN 셀에서 참고하도록 만들어서 조금 더 성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컨텍스트 벡터에 대한 정보가 이 디코더 파트의 RNN 셀을 거침에 따라서 정보가 손실되는 정도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출력되는 문장이 길어진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출력되는 단어에 이러한 컨텍스트 벡터에 대한 정보를 다시 한번 넣어줄 수 있어서 성능이 기존보다 조금 더 향상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이 소스 문장을 하나의 벡터에 압축해야 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에 병목 현상은 여전히 발생합니다. 즉 현재의 문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문맥 벡터, 즉 컨텍스트 벡터가 소스 문장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디코더 파트에서는 하나의 문맥 벡터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출력 단어를 만들 때마다 매번 소스 문장에서의 출력 값들 전부를 입력으로 받으면 어떨까요? 라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최신 GPU는 많은 메모리와 그리고 빠른 병렬 처리를 지원하기 때문에 소스 문장의 시퀀스 길이가 길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소스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출력값들 전부를 특정 행렬에다가 기록해 놓았다가 소스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매번 출력할 때마다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질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고정된 크기의 컨텍스트 벡터에 담지 말고 그냥 소스 문장에서 나왔던 출력값들 전부를 매번 입력으로 받아서 일련의 처리 과정을 거쳐서 출력 단어를 만들도록 하면 성능이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아키텍처가 바로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한 아키텍처인데요.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적용해서 인코더 파트의 모든 출력을 참고하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이톨치와 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 단순히 RNN이나 LSTM 같은 걸 사용하도록 만들면 이렇게 매번 전체 시퀀스 길이에 맞는 아웃풋 값들이 따로 출력 값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그걸 그대로 이용해서 실제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매번 단어가 출력돼서 히든 스테이트가 나올 때마다 그냥 이 값들을 전부 다 출력 값으로서 그냥 별도의 배열에다가 다 기록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를 거치면서 갱신되는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매번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이렇게 매 단어가 들어왔을 때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전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값들을 어떻게든 참고해서 이렇게 출력 단어가 매번 생성될 때마다 이러한 소스 문장 전체를 반영하겠다라는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디코더 파트에서 매번 히든 스테이트를 갱신하게 되는데 이때 현재 단계에서 히든 스테이트 값을 만든다고 하면 바로 이전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용해서 이 출력단의 히든 스테이트 값과 이렇게 소스 문장단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서로 묶어서 별도의 행렬곱을 수행해서 각각 에너지 값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때 그 에너지 값은 내가 현재 어떠한 단어를 출력하기 위해서 소스 문장에서 어떤 단어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는지를 수치화해서 표현한 값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에너지 값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값을 구한 뒤에 그렇게 소스 문장의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값에 대해서 어떤 벡터에 더 많은 가중치를 두어서 참고하면 좋을지를 반영해서 그렇게 가중치 값을 다 히든 스테이트에 곱한 것을 각각의 비율에 맞게 더해준 다음에 이제 그러한 웨이티드 썸 값을 매번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반영을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렇게 컨텍스트 벡터만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서 소스 문장에서 출력이 되었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전부 반영해서 이러한 소스 문장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에 더욱더 주의 집중해서 출력 결과를 만들 수 있는가를 우리 모델이 고려하도록 만들어서 성능을 더욱 높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즉 쉽게 말하면 매번 출력할 때마다 이 소스 문장에서 나왔던 모든 출력값들을 전부 참고하겠다 이겁니다. 즉 이렇게 압축된 컨텍스트 벡터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출력값들을 전부 고려한 하나의 weighted sum 벡터를 구한 다음에 걔를 이렇게 같이 입력으로 넣어줘서 소스 문장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에 성능이 좋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 어텐션 기법을 적용했을 때 디코더 파트에서 각각의 출력 단어를 만드는 과정을 수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i는 현재 디코더가 처리 중인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즉 디코더가 매번 한 번에 하나의 단어를 만드는데 그 각각의 처리 중인 인덱스가 i가 되겠고요. 이때 이 j 같은 경우는 인코더 파트에서 출력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즉 에너지 값이라고 하는 것은 매번 디코더가 출력 단어를 만들 때마다 모든 J를 고려하는 겁니다. 즉 인코더의 모든 출력들을 고려하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서 S는 디코더가 이전에 출력했던 단어를 만들기 위해 사용했던 히든 스테이트가 되겠고요. 여기 H는 인코더 파트의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입니다. 즉 이걸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디코더 파트에서 내가 이전에 출력했던 정보는 이거인데 이 정보와 인코더의 모든 출력값과 비교를 해서 에너지 값을 구하겠다는 겁니다. 즉 어떤 H값과 가장 많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에너지 값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이러한 에너지 값의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값을 구합니다. 즉 실제로 비율적으로 이 각각의 H값들 중에서 어떤 값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지를 구하도록 만들고 이제 이러한 가중치 값을 실제로 H값과 곱하도록 만들어서 이러한 가중치가 반영된 각각의 인코더의 출력 결과를 더해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실제로 이 어텐션 메커니즘을 제안한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요. 자, 보시면 마찬가지로 에너지랑 이 가중치의 공식은 동일합니다. 보시면은 매번 디코더 파트에서 각각의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는데요. 현재 히든 스테이트, 즉 ST를 만들기 위해서 이전에 사용했던 히든 스테이트 값과 이 인코더 파트의 모든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같이 묶어서 에너지 값을 구한 뒤에 이제 거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이렇게 비율 값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즉 그러한 비율이 각각 이 A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입력 문장이 I am a teacher라고 해볼게요. 이때 I am a teacher의 각각의 단어들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많이 참고하면 되는지를 그 비율 값을 이렇게 퍼센테이지로 구해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I는 70%, M은 20%, 어는 5%, 티처도 5% 이런 식으로 다 더했을 때 100이 될 수 있도록 그 확률값을 구해서 그 비율만큼 실제로 이 H값을 곱한 것을 이 컨텍스트 벡터처럼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번 출력을 할 때마다 이렇게 소스 문장에서 출력되었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전부 반영해서 이렇게 다음에 뭘 출력할지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매번 출력 단어를 만들 때마다 이렇게 소스 문장에서 등장했던 모든 히든 스테이트 값들을 전부 반영하도록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다시 한번 용어를 정리해드리자면 이 에너지 값은 소스 문장에서 나왔던 모든 출력 값들 중에서 어떤 값과 가장 연관성이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서 그 수치를 구한 것이고요. 이제 그 값들을 소프트맥스에 넣어서 상대적인 확률값을 구한 것이 그 가중치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한 가중치 값들을 실제로 각각의 그 소스 문장의 히든 스테이트와 곱해줘서 전부 더해준 값을 실제로 디코더의 입력으로 같이 넣어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을 쓰게 되면 성능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장점으로는 이러한 어텐션을 시각화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어텐션 가중치, 즉 구해진 확률값을 이용해서 매번 출력이 나올 때마다 그 출력이 입력에서 어떤 정보를 참고했는지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영어를 불어로 번역한 예시인데요. 여기서 the arrangement on the European 이렇게 나오죠. 이 각각의 단어들이 있을 때 이제 매번 이 불어의 단어들을 출력할 때마다 이러한 입력 단어들 중에서 어떤 단어에 가장 많은 초점을 뒀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밝게 표시된 부분이 확률값이 높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번 출력할 때마다 이 출력하는 단어가 입력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에 더욱 많은 가중치를 두어서 어텐션을 수행했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매우 많은 파라미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적인 파라미터를 일일이 분석하면서 어떤 원리로 동작을 했는지를 알아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은 실제로 딥러닝이 어떤 요소에 더욱더 많은 초점을 두어서 분류를 했는가 혹은
어떠한 데이터를 만들어냈는가 같은 과정을 분석할 때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리뷰하고 있는 트랜스포머 논문은 어떤 원리로 동작할까요? 트랜스포머는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 네트워크에서 핵심이 되는 논문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논문의 원래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이고요. 말 그대로 어텐션 기법만 잘 활용해도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어텐션 기법만 쓰기 때문에 RNN, CNN 등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어텐션 기법만 사용해서 기계 번역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겁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원본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인데요. 여기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로 RNN과 CNN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식으로 RNN, CNN 등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면 문장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들의 순서에 대한 정보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포머는 문장 내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순서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별도로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해서 순서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아키텍처는 향후 벌트나 GPT와 같은 더욱 향상된 네트워크에서도 채택이 되었고요. 또한 참고로 RNN을 사용하지 않지만 마찬가지로 인코더와 디코더 파트로 구성되는 건 동일합니다. 또한 어텐션 과정을 한 번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레이어를 거쳐서 반복하도록 만듭니다. 즉 이러한 인코더가 여러 번 중첩되어, 즉 n번만큼 중첩되어 사용하도록 만든다는 건데요. 참고로 지금 보이는 그림에서 이 왼쪽 파트는 인코더가 되고 이 오른쪽 파트는 디코더가 되겠습니다. 한번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자, 우리가 어떠한 단어 정보를 네트워크에 넣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보통 임베딩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해주는 이유는 일단 맨 처음에 입력 차원 자체는 특정 언어에서 존재할 수 있는 단어의 개수와 같기 때문에, 또한 그렇게 차원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보들은 원핫 인코딩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에 넣을 때는 먼저 임베딩 과정을 거쳐서 더욱더 적은 차원의 컨티뉴어스한 값으로 표현합니다. 즉 어떠한 실수 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I am a teacher와 같은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얘는 실제로 인풋 임베딩 매트릭스로 만들어집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이 매트릭스는 단어의 개수만큼 행의 크기를 가지고요. 즉 이런 식으로 I am a teacher라는 값이 이렇게 행 형태로 들어오게 되고, 이 각각의 열 데이터는 임베딩 차원과 같은 크기의 데이터가 담긴 배열을 사용하게 됩니다. 현재 그림에선 이런 식으로 총 4개의 단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단어들에 대해서 그 단어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임베딩 값들을 각각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임베딩 디멘전은 모델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이 임의로 설정해 줄 수 있는데요. 원본 논문에서는 512 정도의 값을 사용합니다. 물론 이 값은 모델의 아키텍처를 만드는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통적인 임베딩은 네트워크에 넣기 전에 입력 값들을 임베딩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레이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시퀀스 투 시퀀스와 같은 RNN 기반의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하면 RNN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각각의 단어가 RNN에 들어갈 때 순서에 맞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각각의 히든 스테이트 값은 순서에 대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트랜스포머와 같이 RNN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즉 하나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 중에서 어떤 단어가 앞에 오는 것이고 어떠한 단어가 뒤에 오는 것인지 그러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임베딩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이를 위해 트랜스포머에서는 위치에 대한 정보를 인코딩하고 있는 위치 인코딩, 즉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인풋 임베딩 매트릭스와 같은 크기, 즉 같은 디멘전을 가지는 별도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인코딩 정보를 넣어줘서 각각 엘러먼트 와이즈로 더해줌으로써 각각의 단어가 어떤 순서를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네트워크가 알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실제로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하고 있는 입력값을 실제 어텐션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렇게 어텐션이 받는 값은 입력 문장에 대한 정보에다가 실제 위치에 대한 정보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입력값입니다. 이제 그래서 그러한 입력을 받아서 각각의 단어들을 이용해서 어텐션을 수행하고요. 이제 이렇게 인코더 파트에서 수행하는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이라고 해서 각각의 단어가 서로에게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구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I am a teacher라고 문장이 들어오게 되면 이 문장을 구성하는 각각의 단어인 I, am, a teacher가 각각 서로에게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서 각각의 단어는 다른 어떠한 단어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한 정보를 학습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러한 어텐션은 이 전반적인 입력 문장에 대한 문맥에 대한 정보를 잘 학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레지듀얼 러닝과 같은 테크닉이 사용되는데요. 이런 레지듀얼 러닝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이미지 분류 네트워크인 레즈넷과 같은 네트워크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법으로 이렇게 어떠한 값을 레이어를 거쳐서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갱신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복사가 된 값을 그대로 넣어주는 기법을 의미합니다. 이런 식으로 특정 레이어를 건너뛰어서 입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일반적으로 레지듀얼 커넥션이라고 부르고요. 이렇게 해줌으로써 전체 네트워크는 기존 정보를 입력받으면서 추가적으로 잔여된 부분만 학습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전반적인 학습 난이도가 낮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의 모델 수렴 속도가 높게 되고, 그로 인해 더욱더 글로벌 옵티마를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양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레지듀얼 러닝을 사용했을 때 성능이 좋아지는 걸 많이 목격할 수 있고요. 트랜스포머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아이디어를 전적으로 채택해서 성능을 높였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텐션을 수행해주고 나온 값과 이렇게 레지듀얼 커넥션을 이용해서 바로 더해진 값을 같이 받아서 노멀라이제이션까지 수행한 뒤에 그 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인코더의 동작 과정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어텐션을 거치고 레지듀얼 커넥션 이후에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다시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러닝 그리고 노멀라이제이션을 추가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인코더 레이어에서 그 결과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어텐션과 정교화 과정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여러 개의 레이어를 중첩해서 사용합니다. 이때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각각의 레이어는 서로 다른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예를 들어 이 레이어 1번과 레이어 2번에 포함되어 있는 어텐션 및 피드포워드 레이어에 사용되는 파라미터는 서로 다릅니다. 또한 이때 이렇게 레이어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입력되는 값과 출력되는 값의 디멘전은 동일합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과 같이 전체 인코더와 디코더의 아키텍처를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온 다음에 여러 개의 인코더 레이어를 반복해서 가장 마지막에 인코더에서 나오게 된 그 출력값은 이렇게 디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우리가 앞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디코더 파트에서는 매번 출력할 때마다 입력 소스 문장 중에서 어떤 단어에게 가장 많은 초점을 둬야 되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 이렇게 디코더 파트도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레이어로 구성이 되고, 이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게 된 출력값이 바로 실제로 우리가 번역을 수행한 결과 그 출력 단어가 되는 거고요. 이때 각각의 레이어는 이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게 된 출력값을 입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트랜스포머의 가장 기본적인 동작 방식이고요. 물론 이런 식으로 인코더 파트에서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값만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각각의 레이어마다 출력값을 받는 기법도 존재하긴 하지만요. 아무튼 기본적인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는 이런 식으로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게 된 출력값을 매번 디코더의 레이어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디코더 또한 마찬가지로 각각 단어 정보를 받아서 이어서 각 단어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인코딩 값을 추가한 뒤에 입력을 넣게 되고요. 참고로 하나의 디코더 레이어에서는 두 개의 어텐션을 사용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이는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으로 인코더 파트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어떠한 가중치를 가지는지를 구하도록 만들어서 이 출력되고 있는 문장에 대한 전반적인 표현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고요. 이렇게 이어서 디코더 레이어의 두 번째 어텐션에서는 인코더에 대한 정보를 어텐션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출력 단어가 인코더의 출력 정보를 받아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건 다시 말해 각각의 출력되고 있는 단어가 소스 문장에서의 어떤 단어와 연관성이 있는지를 구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어텐션은 일반적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동작 원리를 간단한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예를 들어 입력 문장이 I am a teacher라고 한다면 이렇게 출력값은 차례대로 나는 선생님이다 이런 식으로 출력을 내뱉게 될 건데요. 이때 출력되고 있는 단어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라고 단어를 번역한다고 하면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I am a teacher 중에서 어떤 단어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정보를 매번 어텐션을 통해서 계산하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인코더 파트에서 나왔던 출력 결과를 전적으로 활용하도록 네트워크를 설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디코더 또한 마찬가지로 입력으로 들어온 입력 디멘전과 이 출력 디멘전이 같도록 만들어서 각각의 디코더 레이어는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이 트랜스포머에서는 마지막 인코더의 레이어의 출력이 모든 디코더의 레이어에 입력되는 형식으로 동작하고요. 이때 전체 레이어의 개수가 4개일 때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레이어의 개수는 인코더와 디코더가 동일하도록 맞춰주는 경우가 많고요. 즉 이렇게 인코더랑 디코더 둘 다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렇게 인코더 파트에서 마지막 레이어의 출력값이 각각의 디코더 레이어에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이 된다는 의미는 방금 그림에서 확인했던 여기 디코더 파트의 두 번째 어텐션에서 각각의 출력 단어가 입력 단어 중에서 어떤 정보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계산하도록 만들어주는 바로 여기 부분에서 사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트랜스포머에서도 인코더와 디코더의 구조를 따릅니다. 즉 RNN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고, 인코더와 디코더를 다수 사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점은 원래 기본적으로 RNN을 사용할 때는 인코더, 즉 LSTM이나 RNN 등은 고정된 크기로 사용하고, 이 입력 단어의 개수만큼 반복적으로 인코더 레이어를 거쳐서 매번 히든 스테이트를 만들었다고 하면, 트랜스포머에서는 입력 단어 자체가 하나로 쭉 연결되어서 한 번에 입력이 되고 한 번에 그에 대한 어텐션 값을 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RNN을 사용했을 때와 다르게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한꺼번에 넣어서 한 번에 인코더를 거칠 때마다 병렬적으로 출력 값을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RNN을 사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일반적으로 계산 복잡도가 더 낮게 형성됩니다. 또한 실제로 학습을 수행할 때는 이러한 입력값들 전부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기 때문에 RNN을 사용하지 않고 학습을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데요. 다만 이제 실제로 모델에서 출력값을 내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이 디코더 아키텍처를 여러 번 사용해서 이렇게 EOS가 나올 때까지 반복하도록 만들어서 출력값을 구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컨텍스트 벡터를 압축하는 과정 등이 완전히 생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자체에서 LSTM과 같은 RNN 구조를 아예 사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이 멀티헤드 어텐션이 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트랜스포머에서 사용되는 각각의 어텐션은 여러 개의 헤드를 가진다고 해서 멀티헤드 어텐션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실제 구조는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이 멀티헤드 어텐션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때 이렇게 중간에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이 사용되는데요. 이러한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은 바로 왼쪽 그림과 같이 구성됩니다. 이때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쿼리와 키, 밸류가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때 쿼리는 무언가를 물어보는 주체입니다. 즉 어텐션 메커니즘을 간단히 설명하면 어떠한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물어보는 주체가 쿼리이고 그 물어보는 대상이 키입니다. 예를 들어 I am a teacher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I am a teacher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가 다른 단어와 얼마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때 I라는 단어가 I am a teacher 각각에 대해서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구한다고 치면 그때 I가 쿼리가 되는 거고요. I am a teacher 각각 단어들은 키가 되는 것입니다. 즉 어떠한 단어가 다른 어떠한 단어들에 관해서 어떠한 가중치 값을 가지는지 구하고자 한다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키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해오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렇게 스코어를 구한 뒤에는 실제로 밸류 값들과 곱해서 결과적인 어텐션 밸류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주체, 즉 쿼리가 들어오고 각각의 어텐션을 수행할 단어들, 그 정보가 K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렬곱을 수행한 뒤에 간단하게 스케일링을 해주고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씌워준 다음에 이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키 중에서 어떤 단어와 가장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그 비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공부했었던 어텐션 메커니즘과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렇게 구해진 확률값과 실제로 밸류 값을 곱해서 가중치가 적용된 결과적인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이 이렇게 Scaled Dot Product Attention에서 수행되는 것이고요. 또한 여기에서 참고로 실제로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러한 입력값들은 H개로 구분됩니다. 즉 어떠한 입력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제 그것은 value, key, query로 구분되는데 이때 H개의 서로 다른 value와 key, query로 구분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H개의 서로 다른 어텐션 컨셉을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더욱더 구분된 다양한 특징들을 학습할 수 있도록 유도해준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으로 들어온 값은 3개로 복제가 되어서 각각 value, key, query로 들어가게 되고 이러한 value, key, query 값들은 linear layer, 즉 행렬곱을 수행해서 H개로 구분된 각각의 쿼리쌍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이때 여기에서 H는 헤드의 개수이기 때문에 각각 서로 다른 헤드끼리 이렇게 value, key, query의 쌍을 받아서 어텐션을 수행해서 결과를 내보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텐션 메커니즘의 입력값과 이 출력값의 디멘전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의 헤드로부터 나오게 된 어텐션 값들을 다시 이렇게 컨캣을 수행해서 일자로 쭉 붙인 뒤에 마지막으로
이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아웃풋 값을 내보내게 됩니다. 이때 결과적으로 이 입력값과 출력값의 디멘전이 같도록 만들어서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사용한 뒤에도 디멘전이 줄어들지 않도록 만듭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텐션 메커니즘이 사용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은 이 전체 아키텍처에서 다 동일한 함수로서 동작합니다. 이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사용되는 위치마다 퀄이랑 키랑 밸류를 어떻게 사용할지가 달라질 수 있는 건데 그런 점을 제외하고 기본적인 각각의 어텐션 레이어의 동작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는 디코더의 출력 단어가 쿼리가 되는 것이고 각각의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인코더 파트에서의 어떤 단어를 참고하면 좋은지를 구하기 위해서 이 키랑 밸류의 값으로는 인코더의 출력값을 쓰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각각의 단어를 출력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를 참고해야 해 라고 이렇게 인코더한테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디코더 파트에 있는 단어가 쿼리가 되고 인코더 파트에 있는 각각의 값들이 키와 밸류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를 더욱더 자세하게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은데요. 자, 이렇게 하나의 어텐션은 쿼리와 키와 밸류를 받고요. 이때 쿼리랑 키랑 곱해서 각 쿼리에 대해서 각각의 키에 대한 에너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에너지 값에 대해서 확률 값으로 표현하도록 만들어서 실제로 어떤 키에 대해서 높은 가중치를 가지는지 계산할 수가 있고요. 이때 이렇게 스케일 팩터로서 루트 DK를 사용합니다. 이때 DK는 각각의 키 디멘전이 되겠고요. 이렇게 특정한 스케일로 나눠주는 이유는 이 소프트맥스 함수 자체가 가지는 특성을 생각해보시면 0 근처의 위치에서는 그레디언트가 높게 형성되는 것에 반해 값이 들쭉날쭉 조금씩 왼쪽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면 기울기 값이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베니싱 문제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러한 스케일링 팩터를 넣어줄 수 있다고 논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쿼리가 각각의 키에 대해서 어떠한 가중치를 가지는지 스코어 값을 구한 뒤에 이제 걔를 실제로 밸류 값과 곱해서 어텐션 밸류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말씀드렸듯이 입력으로 들어오는 각각의 값에 대해서 서로 다른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H개의 서로 다른 각각 쿼리 키 밸류 값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H개의 서로 다른 컨셉을 네트워크가 구분해서 학습하도록 만들므로써 어텐션을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피처들을 학습하도록 만듭니다. 실제로 나중에 우리가 어텐션 스코어를 시각화해 볼 때는 이 H의 개수만큼 어텐션 스코어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각 헤드에 대한 출력값들을 구할 수 있고 이제 이것을 일자로 쭉 붙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웃풋 매트릭스랑 곱해서 결과적인 이 멀티헤드 어텐션의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매번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밸류와 키와 쿼리의 값으로 각각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나올 때는 입력으로 들어왔던 값과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 레이어가 포함된 하나의 인코더 혹은 디코더 레이어는 중첩해서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자세하게 이 트랜스포머의 동작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의 단어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 어텐션을 위해서 각각의 헤드마다 쿼리와 키 밸류 값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가 인베딩 차원으로 표현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여기에서 리니어 레이어를 거쳐서 각각 쿼리랑 키랑 밸류 값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때 인베딩 차원을 딥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원본 논문에서는 인베딩 차원을 512차원으로 사용한다고 언급을 했고요. 이때 만약에 헤드의 개수가 8개라고 하면 512를 8로 나눈 64만큼 각각의 쿼리, 키, 밸류의 차원이 구성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은 그냥 간단하게 인베딩 차원이 4차원이고 헤드가 2개라고 가정한 상황입니다. 즉 이제 이럴 때는 4 곱하기 2짜리 매트릭스가 만들어지겠죠. 왜냐면은 이 4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의 데이터로 매핑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4 곱하기 2 가중치 매트릭스가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러브라는 단어가 4차원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면 이제 이것은 쿼리, 키, 밸류 각각 2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데이터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키랑 쿼리랑 밸류를 다 구했다고 치면 바로 다음의 공식을 이용해서 실제로 어텐션 밸류를 구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이 쿼리는 각각의 다른 단어들, 이 키와 행렬급을 수행해서 이렇게 하나의 어텐션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I love you라고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다고 하면 이 I라는 단어는 I에 해당하는 키, love에 해당하는 키, you에 해당하는 키 값과 각각 곱해져서 하나의 어텐션 에너지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프트맥스에 들어가는 값의 크기를 노멀라이제이션 해주기 위해서 각각 스케일링 팩터로 나누어 줍니다. 이제 이후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실제로 각각의 키 값에 대해서 어떠한 가중치를 가지는지를 구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는 이 I라는 단어는 I라는 단어와 72%만큼의
높은 연관성을 가지고 이 love라는 단어와는 15%, 그 다음에 you라는 단어와는 13% 이렇게 각각의 가중치를 가진다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이때 이렇게 각각의 가중치 값에다가 이 value 값들을 각각 곱한 뒤에 전부 더해줘서 결과적인 attention value 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마찬가지로 weighted sum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attention이 수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전체 문장이 한꺼번에 입력되는 이런 행렬과 같은 상황에서 예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제로는 이런 식으로 행렬 곱셈 연산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연산이 가능하고요. I love you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고 그 다음에 임베딩 차원이 4차원이라고 했을 때 바로 이렇게 3x4짜리 매트릭스로 구성되는데요. 이때 마찬가지로 하나의 헤드에 있는 이 쿼리 키 밸류를 구하기 위한 가중치 값이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현재 헤드에서는 바로 이런 식으로 I love you에 대한 각각의 쿼리 값, 키 값, 밸류 값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쿼리와 키와 밸류의 값이 구해졌기 때문에 attention value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이렇게 I와 love와 you, 쿼리 값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각 키 값과 곱해줘서 attention energy를 이렇게 3x3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때 attention energy 값은 말 그대로 각각의 단어가 각각의 키 값에 대해서 얼마나 높은 그 연관성을 표현하는 수치를 부여했는지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런 식으로 attention energy 값은 I love you 각각에 대해서 구해지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과 열은 모두 단어의 개수와 동일한 크기를 가집니다. 각각의 단어가 서로에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 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제 여기에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행마다 각 키에 대한 값들을 확률값으로 구해낼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러한 가중치 값들과 밸류 값을 곱해 주어서 실제 attention value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이렇게 attention value 값 자체는 입력되었던 쿼리와 키와 밸류와 모두 동일한 차원을 가집니다. 또한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은 마스크 행렬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 마스크 행렬, 즉 마스크 매트릭스는 특정한 단어를 무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attention energy 값이 있을 때 attention energy와 같은 차원의 마스크 매트릭스를 만들어서 이제 얘를 엘러먼트 와이즈로, 즉 각각의 원소 단위로 곱해 주어서 어떠한 단어는 참고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I라는 단어는 이 love와 you에 해당하는 키 값은 무시하도록, 즉 이 love와 you는 그냥 attention 하지 않도록 무시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attention energy 값을 전부 다 마이너스 무한이라고 할 수 있는 가능한 최대로 작은 값을 넣어주게 되면 실제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attention 스코어 값이 구해졌을 때 고려하지 않도록 처리가 된 그런 단어들에 대해서는 모두 0%의 가중치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마스크 매트리스를 그냥 씌워줌으로써 특정한 단어는 무시해서 attention을 수행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스크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이러한 attention 에너지 값에 마스크를 적용함으로써 특정 단어는 그냥 무시해서 attention을 수행하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각각의 헤드마다 입력으로 들어온 쿼리와 키와 밸류와 같은 차원의 벡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렇게 각 헤드마다 쿼리와 키와 밸류의 값들을 각각 넣어서 attention을 수행한 값들을 이렇게 다 헤드 1부터 헤드 H까지라고 했을 때 이러한 정보들을 다 일자로 쭉 연결하게 되면 다시 맨 처음에 입력이 되었던 이런 입력 디멘전과 같은 디멘전을 가지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이런 식으로 멀티헤드 어텐션은 각각의 헤드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한 뒤에 그러한 결과를 다시 쭉 이어 붙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들어진 매트릭스의 이 열의 개수는 원래 입력의 임베딩 차원과 동일한 값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에 이 W 가중치 값으로 D 모델 곱하기 D 모델 차원을 가지는 매트릭스를 곱해 줌으로써 결과적인 멀티헤드 어텐션의 값을 구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결과값은 입력 디멘전과 정확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한 뒤에도 차원이 동일하게 유지가 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앞서 간단하게 말씀드렸듯이 이 트랜스포머에는 세 가지 종류의 어텐션이 사용되는데요. 트랜스포머에 쓰이는 어텐션은 항상 멀티헤드 어텐션으로 헤드가 여러 개인 어텐션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그러한 어텐션이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인코더 셀프 어텐션 그리고 마스크드 디코더 셀프 어텐션,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은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단어가 서로에게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어텐션을 통해서 구하도록 만들고 전체 문장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러닝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다만 이제 디코더 파트에서 셀프 어텐션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출력 단어가 다른 모든 출력 단어를 전부 참고하도록 만들진 않고 앞쪽에 등장했던 단어들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어 출력 문장이 나는 축구를 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축구를 이라는 단어를 출력할 때 있어서 했다라고 이렇게 뒤쪽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이제 일종의 치팅처럼 동작을 하기 때문에 모델이 정상적으로 학습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디코더 파트에서 어텐션을 수행할 때는 이렇게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 이 앞쪽 단어들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므로써 치팅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델이 학습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쿼리가 디코더에 있고 각각의 키와 밸류는 인코더에 있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난 널 좋아해라고 I like you라고 문장이 들어왔을 때 출력 문장이 난 널 좋아해라고 나온다고 하면 각각의 출력 단어들이 이러한 입력 단어들 중에서 어떤 정보에 더욱더 많은 가중치를 두는지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이 디코더 파트에 있는 쿼리 값이 이렇게 인코더 파트에 있는 키와 밸류 값을 참조한다고 해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셀프 어텐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실제로 이러한 셀프 어텐션은 말씀드렸듯이 인코더와 디코더 모두에서 사용되고요. 시각화 과정을 통해서 어텐션 스코어로 나온 값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매번 입력 문장에서 각 단어가 다른 어떤 단어와 연관성이 높은지를 구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입력 문장이 들어왔을 때 각각의 단어들은 다른 모든 단어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A boy who is looking at the tree is surprised 이런 식으로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 각각의 단어들은 다른 단어 모두에 대해서 얼마나 가중치를 부여할지를 어텐션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it이란 단어를 출력한다고 하면 이러한 it이 의미하는 단어는 앞쪽에 있는 트리와 이렇게 동일한 it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어텐션 스코어를 시각적으로 출력하도록 만들면 이런 식으로 트리와 it과 관련해서 더 높은 스코어를 가지는 방식으로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단어들이 서로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셀프 어텐션 과정을 통해서 시각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확인했던 이 트랜스포머의 전체 아키텍처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인코더 파트에선 입력값이 들어와서 위치에 대한 정보를 반영해준 입력을 실제로 첫 번째 레이어에 넣어주게 되고요. 이제 이렇게 인코더 레이어는 n번만큼 반복이 되어서 중첩해 사용이 되고 이제 그렇게 나온 마지막 레이어의 인코더의 출력 값이 각각의 디코더 레이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코더 레이어도 n번만큼 중첩이 되어서 가장 마지막에 나온 그 출력 값의 리니어 레이어와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출력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얘기 안 한 게 있다고 하면 바로 위치 정보를 어떤 식으로 넣을지에 대한 인코딩 함수입니다. 원본 논문에서는 하나의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모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로 주기 함수를 활용한 공식을 사용하는데요. 실제 공식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P2는 포지셔널 인코딩의 약자고요. 이때 이 포스는 각각의 단어 번호가 되겠고요. 이때 이 i는 각각의 단어에 대한 인베딩 값의 위치 하나하나를 의미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인 함수와 같은 주기 함수 값을 인코딩을 위해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파라미터로 들어와 있는 만과 같은 값이나 이런 사인과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 말고 다른 주기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아무튼 우리 네트워크가 각각의 입력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각 단어들의 상대적인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러한 주기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한다면 어떤 함수가 들어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 논문에서도 이렇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용해서 정해진 그런 함수값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위치에 대한 인베딩 값을 따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네트워크에 넣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넣었을 때도 이렇게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이용했을 때와 실제 성능상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 이후에 나온 다양한 아키텍처에서는 이러한 주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별도의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더욱더 자세하게 실제로 이러한 위치 인코딩이 어떤 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입력 문장이 We are the one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때 각각의 단어들은 the mother만큼의 인베딩 차원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그림에서는 이 인베딩 차원이 8이 되겠죠. 이 사인과 코사인 함수에 들어가는 이 포스 값과 i 값은 이러한 입력 행렬 값에서의 각각의 인덱스 값과 동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0,3이 되는데요. 첫 번째 단어의 네 번째 인베딩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값들이 이런 함수에 들어가게 돼서 바로 입력값과 정확히 동일한 디멘전을 가지는 위치 인코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값을 엘러먼트 와이즈로 다 더해줘서 원소 바이 원소로 다 더해준 뒤에 그 값을 실제로 각 인코더와 디코더 레이어의 입력값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코드는 그냥 간단하게 n과 디멘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식으로 각 단어의 위치에 대한 인코딩 정보가 들어가는지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매플러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체 실습 코드는 제 GitHub 저장소에 올려놓았으니까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래쪽에 내려와 보시면 Attention is all you need 코드 프랙티스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서 전체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전체 코드는 여러분들의 개인 개발 환경이 아닌 무료 딥러닝 개발 환경인 콜앱에서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글 아이디만 있으시면 바로 여기 링크 들어오셔서 콜앱에서 즉시 실행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전체 코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본 코드는 트랜스포머의 논문 내용을 최대한 따르면서 구현된 코드입니다. 실제로 트랜스포머 논문은 딥러닝 기반의 자연은 처리 기법의 대표적인 기본적인 구성을 이해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최근 가장 뛰어난 번역 모델들은 이러한 트랜스포머 기반의 아키텍처를 따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드를 실행하시기 전에 이 런타임에서 런타임 유형 변경에 들어오신 뒤에 GPU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또한 본 코드에서는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을 수행해 볼 건데요. 이제 번역된 영어 문장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척도로 블루스코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 블루스코어는 Ngram 기반으로 번역한 문장이 실제 정답 문장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유사한지를 평가해주는 평가 척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기 위해서 톨치 텍스트를 특정 버전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데이터의 전처리를 진행하게 될 건데요. 문장의 토큰화를 진행할 겁니다. 이때 우리는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태스크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어와 독일어에 대해서 전처리 모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 영어와 독일어에 대해서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그런 문장을 토큰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토큰으로 바꿔줄 수 있는 각각의 스페이시 라이브러리 객체를 선언해 주고요. 한번 간단하게 I am a graduate student 라는 내용의 문장이 있을 때 한번 이걸 토큰으로 각각 바꾸어서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영어 문장이 정상적으로 I am a graduate student라고 잘 토크나이즈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실제로 다수의 문장을 불러와서 각 문장마다 전부 다 이러한 토큰화를 진행해서 우리 네트워크의 입력값으로 넣을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일어와 영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문장이 들어왔을 때 토큰화를 수행한 결과를 다시 리스트 형태로 반환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정의합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함수를 정의해 주시고 또 추가적으로 필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어떠한 데이터셋이 있을 때 그러한 데이터세트에 대해서 어떻게 전처리를 수행할 건지 명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번역 모델에 입력을 넣을 때는 각각의 문장들의 앞부분에는 SOS 토큰을 붙이고 가장 뒷부분에는 EOS 토큰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각각의 단어들은 모두 소문자로 바꿔주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또한 트랜스포머에 입력을 넣을 때는 텐서의 차원에서 시퀀스보다는 배치가 먼저 오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 퍼스트의 값으로는 true 값을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약 3만 개 정도의 영어 독어 쌍을 가지고 있는 번역 데이터셋인 multi30K를 불러와서 데이터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해줄게요. 이때 각각 이 필드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독일어를 영어로 바꾸는 태스크에 대해서 각각 앞서 정의했던 전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학습 데이터셋과 평가 데이터셋,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개수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이와 같이 학습 데이터가 29,000개, 그리고 평가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가 각각 약 1,000개 정도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때 한번 간단하게 인덱스 30번에 해당하는 학습 문장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바로 이러한 독일어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러한 영어 문장을 출력하도록 학습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캐블러리 세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보캐블러리를 만들어주는 이유는 독일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 각각의 초기 인풋 디멘전이 얼마인지를 구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어들 중에서 최소 2번 이상 등장한 단어들만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서 보캐블러리 세트를 만든 뒤에 각각의 랭스를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독일어는 7,855개의 유의미한 단어가 있고 그리고 영어는 5,893개의 각각의 단어들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런 보캐블러리 객체에서 string to i 함수를 호출해가지고 각각의 단어가 어떠한 인덱스에 해당하는지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어에서 이렇게 ABC란 단어가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애초에 등장하지 않았던 없는 단어라면 0이라고 뱉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아예 의미가 없는 그런 공간에 해당하는 패딩 값은 1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렇게 SOS와 EOS는 기본적으로 2번과 3번에 해당합니다. 또한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 같은 경우는 그 단어의 인덱스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이와 같이 앞쪽에 붙는 4개의 토큰들이 차례대로 unknown 토큰, 그 다음 패딩 토큰, SOS 토큰, EOS 토큰이라고 불리고요. 이 4개의 토큰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는 아니지만 네트워크가 각각의 문장들을 적절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토큰들입니다. 이어서 한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이 순서대로 나열된 상태로 네트워크에 입력이 되는데요. 이때 하나의 배치에 포함된 문장들이 가지는 단어의 개수가 유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버킷 이터레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런 식으로 배치 사이즈를 정해줄 수 있는데요. 하나의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문장들의 그 시퀀스 랭스가 가능한 유사하도록 만들어서 길이가 짧은 문장들에 대해서 패딩 토큰이 최대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 실제로 학습을 위해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차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학습용, 평가용,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이터레이터로 만들어주고요. 한번 간단하게 이 트렌 이터레이터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배치를 확인한 뒤에 하나의 문장에 대한 정보를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면은 현재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문장들 중에서 가장 긴 문장의 시퀀스 길이가 35가 되겠고요. 현재 출력한 문장은 이 배치에 포함되어 있는 첫 번째 문장이고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SOS가 되고 이 3번은 EOS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SOS와 EOS 안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데이터가 실제 하나하나씩 단어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제 이렇게 EOS가 나온 뒤에는 뒤쪽에 다 패딩 토큰이 붙어가지고 의미가 없는 토큰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현재 배치에 있는 하나의 문장에 포함된 정보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 값은 시퀀스 랭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문장에 있는 각각의 단어들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트랜스포머의 논문과 최대한 유사하게 각각의 아키텍처를 정의해서 모델을 학습할 수가 있는데요. 가장 먼저 멀티헤드 어텐션입니다.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어텐션을 3가지 요소로 입력으로 봤고요. 쿼리와 키와 밸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쿼리, 키, 밸류의 차원들은 모두 D 모델을 H로 나눈 값으로 차원을 모두 같도록 만들면 간단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라미터로 3개를 봤는데 먼저 히든 디멘전은 하나의 단어에 대한 임베딩이 되겠고요. 이때 n 헤즈는 말 그대로 h가 되겠습니다. 즉 헤드의 개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드랍아웃 레이시오는 별도의 정교화 테크닉으로 드랍아웃을 적용할 때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우리가 앞서 공부했을 때는 각각의 쿼리와 키 밸류들은 히든 디멘전에서 이 키의 차원으로 바뀌어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로 구현할 때는 이와 같이 그냥 히든 디멘전을 히든 디멘전으로 매핑하도록 만든 다음에 이 결과 디멘전을 H교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각 헤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임베딩 차원은 헤드 디멘전이라고 해서 이 단어들의 임베딩 차원을 H로 나눈 값을 사용하도록 만듭니다. 또한 스케일 값도 앞서 설명했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쿼리와 키와 밸류에 해당하는 그 값의 루트를 씌운 값을 나중에 나눠주어서 소프트맥스에 넣어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 쿼리와 키 밸류가 들어오는데요. 이때 쿼리 랭스는 단어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각각 쿼리와 키 밸류로 그대로 다 매핑을 해주고요. 이때 여기에서 우리는 이러한 쿼리와 키의 밸류의 결과값들을 H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H계 각각마다 헤드 디멘전만큼의 크기로 차원을 가지도록 만들어서 앞서 확인했던 그림에서 이렇게 리니어를 각각 거친 값을 뽑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각각 H계, value, key, 쿼리들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나누어진 상태에서 각각의 헤드마다 쿼리와 키를 서로 곱하도록 만들어주고 스케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에너지를 구한 다음에 필요하다면 마스크를 씌울 수 있다고 했었죠. 이때 마스크 값이 0인 부분을 전부 다 마이너스 무한에 가까운 값으로 넣어주어서 실제로 소프트맥스에 들어간 결과값이 거의 0%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소프트맥스를 취한 다음에 그렇게 나오게 된 어텐션 가중치 값들을 실제로 무의값과 곱해서 어텐션 밸류 값들을 결과적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얘를 다시 일자로 쭉 늘어뜨려서 컨캣을 수행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뽑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아웃풋 리니어 함수를 거쳐서 결과를 뽑아내고 그리고 어텐션 스코어 값은 따로 또 출력하도록 만들어서 나중에 시각화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어서 포인트 와이즈 피드 포월 아키텍처인데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히든 디멘전만큼의 차원이 들어왔을 때 히든 디멘전으로 그대로 내보낸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즉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동일합니다. 이제 이어서 앞에 정의했던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레이어에 대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실제로 하나의 인코더 레이어 아키텍처를 정의할 수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정의된 인코더 레이어를 실제로는 여러 번 중첩해서 하나의 전체 인코더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인코더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은 4개의 실질적인 레이어가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확인해 보시면 실제 인코더 레이어는 말씀드렸듯이 어텐션 이후에 레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피드 포월 레이어와 다시 한번 레지듀얼 커넥션과 노멀라이제이션 수행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각각의 레이어가 이렇게 4개 차례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가장 먼저 하나의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그 입력값을 쿼리랑 키 밸류로 그대로 복제해서 같은 값들을 넣어주도록 만들고요. 우리가 특정 단어에 대해서는 어텐션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마스크 벡터를 씌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건너온 입력 임베딩 매트릭스와 마스크를 그대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해서 결과를 뽑아낸 뒤에 구해진 값을 더해줘서 레지듀얼 커넥션을 수행한 뒤에 실제로 노멀라이제이션을 수행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마찬가지로 피드 포워드 레이어를 거친 다음에 다시 한번 레지듀얼 커넥션을 거쳐서 만들어진 아웃풋을 내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코더 아키텍처에서는 이렇게 앞서 정의했던 인코더 레이어를 총 n 레이어만큼 반복해서 쌓도록 만듭니다.
확인해 보시면 인코더 파트에서는 실제 단어들의 개수에 해당하는 인풋 디멘전에 해당하는 매트릭스가 들어왔을 때 전부 다 인베딩 차원으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 또 추가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이 부분이 실제 논문과는 다르게 구현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코드에서는 원본 논문과 다르게 위치 인베딩을 직접 학습하는 형태로 구현합니다. 즉 특정 파라미터로 이미 정해져 있는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위치 인베딩을 학습하도록 만들어도 비슷한 결과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본 코드에선 이렇게 인베딩 값을 학습하는 레이어로서 별도의 학습 레이어로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실제로 마스크 값은 이 패딩 토큰에 대해서 0값이 들어가는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하나의 배치 안에는 여러 개의 입력 문장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짧은 문장에 대해서는 뒤쪽에 패딩 토큰으로 채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딩 토큰에 대해서는 그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끼리 어텐션을 수행할 때 패딩 토큰은 무시하도록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패딩 토큰에 대해서 마스크를 씌워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맨 처음에 인풋 디멘전으로 입력이 들어왔을 때 실제 인베딩 차원으로 바꿔주고 거기다가 위치에 대한 정보값을 더해주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포스 인베딩 레이어를 추가해 준 거고요. 이제 인코더 레이어는 반복적으로 중첩돼서 사용이 되기 때문에 모듈 리스트를 이용해서 n 레이어만큼 반복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처음에 입력이 들어왔을 때 이 배치 사이즈는 말 그대로 문장의 개수가 되겠고요. 이 소스 랭스는 각 문장들 중에서 단어의 개수가 가장 많은 문장의 단어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차례대로 0부터 가장 긴 문장에 해당하는 번호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고 이제 그것을 각각의 문장마다 적용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리핏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입력 인베딩 값에 그런 위치에 대한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실제 입력 값으로 사용을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한 입력 값이 여러 개의 레이어를 반복적으로 거치면서 순전파, 즉 포월드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마지막 인코더 레이어에서 나오게 된 그 출력 값을 결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어서 디코더 레이어의 아키텍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입력과 출력의 차원이 같고요. 그래서 트랜스포머의 디코더는 이러한 디코더 레이어를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내부적으로 두 개의 멀티헤드 어텐션이 사용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셀프 어텐션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인코더에 대한 정보를 받아오기 위한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총 6개의 레이어가 사용되는 걸 알 수 있고요. 이는 여기 그림과 마찬가지입니다. 셀프 어텐션 이후에 레지듀얼 커넥션, 그 다음에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 이후에 레지듀얼 커넥션, 이후에 피드 포워드 레이어와 레지듀얼 커넥션을 한 번 더 거쳐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이러한 레이어가 n번만큼 중첩되어 쓰이고요. 그렇게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게 된 출력값이 실제 출력 문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따라서 이와 같이 6가지 레이어를 전부 초기화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이제 이렇게 가장 먼저 셀프 어텐션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쿼리와 키 밸류는 모두 자기 자신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 이후에 레지듀얼 커넥션을 수행한 뒤에 그 다음 인코더에서 정보를 가져오는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을 수행하는데요. 이때 쿼리는 바로 디코더에 포함되어 있는 출력 단어들에 대한 정보가 되겠고요. 인코더에서 가장 마지막 출력 값으로 나온 그 값을 키로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정의된 디코더 레이어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전체 디코더 아키텍처에서는 그런 디코더 레이어를 여러 번 중첩해서 사용하고요. 이제 원본 논문과는 다르게 마찬가지로 위치 인베딩을 우리가 별도로 학습하는 형태로 구현을 해서 이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만들 것입니다. 또한 참고로 말씀드렸듯이 이 타겟 문장에서 각각의 단어는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즉 이전에 출력한 단어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별도의 마스크 벡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랑 동일하게 단어의 개수와 같은 그 디멘전을 인베딩 차원으로 바꾸어 주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전체 시퀀스의 랭스에 해당하는 디멘전을 히든 디멘전으로 바꿀 수 있도록 만듭니다. 또한 이어서 이러한 디코더 레이어는 반복적으로 중첩해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포월드를 수행할 때 인코더의 마지막 레이어에서 나오게 된 출력값과 실제로 타겟 문장에 대한 정보를 받고요. 마찬가지로 타겟 문장 또한, 즉 출력하기 위한 문장 또한 0부터 그 단어의 개수까지에 대한 위치에 대한 정보가 담겨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텐서를 초기화한 뒤에 각 문장에 대해서 모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문장이 인베딩 값에 위치에 대한 정보를 더한 것을 실제 입력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디코더 레이어를 여러 번 거친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게 된 아웃풋 값에 출력을 위한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인 아웃풋 값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인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는 이렇게 전체 인코더 아키텍처와 전체 디코더 아키텍처를 받아서 입력 문장에 따라서 마스크를 붙여서 실제 결과를 뽑아낼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때 소스 문장 같은 경우는 패딩 토큰에 대해서만 마스크 값을 0으로 설정해서 학습하도록 만들고요. 이때 타겟 문장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단어가 무엇인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마스크 행렬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패딩 마스크는 소스 문장과 마찬가지로 패딩 토큰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만들어서 학습할 때 이러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추가적으로 앞쪽에 있는 단어들만 볼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마스크를 하나 더 만든 다음에 이 두 마스크에 대해서 엘리먼트 YG로 AND 연산을 수행한 뒤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두 마스크에 대해서 둘 다 1의 값을 가지는 그런 위치에 대해서만 실제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렇게 마스크 값을 생성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스와 타겟이 들어왔을 때 마스크를 각각 만든 뒤에 먼저 인코더에 이러한 소스 문장을 넣어서 인코더의 출력값들을 뽑은 뒤에 이제 디코더는 매번 그러한 인코더의 출력값을 어텐션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나온 아웃풋 값이 우리 네트워크의 번역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학습할 땐 이와 같이 인풋 디멘전과 아웃풋 디멘전은 각각 소스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의 개수, 그 다음에 타겟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언어의 개수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단어에 대한 임베딩 차원은 256으로 설정하고 레이어가 총 3번씩 중첩되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이는 파라미터는 실제 논문에서 제한된 파라미터에 비하면 크기가 많이 작은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트랜스포머 객체를 만들어준 뒤에 파라미터까지 다 초기화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전체 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파라미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러닝 레이트는 0.0005로 하고 애덤 옵티마이저를 사용해서 모델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 함수와 평가 함수를 따로 정의해서 학습을 진행하면요. 자, 이렇게 학습이 진행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학습을 진행할 때마다 밸리데이션 로스가 더 감소하는 경우에만 모델 파라미터를 새로운 파일로 기록하도록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학습이 완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학습된 결과를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기록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파일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학습이 완료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이후에 이와 같이 학습 완료된 모델을 이용해서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이밸류에이션을 진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로스 값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여러분들만의 문장을 넣어서 실제로 우리 모델을 사용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센텐스 함수 안에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의 문장이 들어왔을 때 토큰화를 진행한 뒤에 앞뒤로 SOS와 EOS 토큰을 붙입니다. 각각의 단어들에 대한 정보를 인덱스로 바꿔주어서 우리 모델의 입력으로 넣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어서 마스크를 만든 뒤에 실제로 인코더에 이러한 소스 문장을 넣어서 출력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출력 문장은 SOS 토큰부터 출발해서 맥스 랭스까지 한 번씩 반복적으로 모델의 디코더에 넣어서 출력값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때 매번 디코더에 넣었을 때 가장 마지막 단어가 출력 문장으로서 하나씩 추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최대 맥스 랭스만큼 반복을 하다가 EOS를 만나는 순간에 거기에서 멈추도록 해서 그때까지 출력된 모든 단어들이 전체 출력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결과로 뽑기 위해서 각각의 인덱스를 다시 문자열로 바꾸어서 리턴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테스트 데이터 중에서 이 10번째 데이터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내용 확인해 보시면은 얘가 독일어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이 원래 의미하는 내용은 한 명의 어머니와 그의 자식은 노래를 부른다. 야외에서 좋은 날을 즐기며 라는 내용이죠. 이제 이게 실제로 출력된 결과를 확인해보면 우리 모델이 번역한 내용은 어머니와 그의 어린 아들이 야외에서 작은 나날을 즐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번역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문장은 아니더라도 이런 전반적인 의미 자체가 잘 전달되도록 번역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출력된 어텐션 값은 총 8개의 헤드로 구성된 어텐션 스코어들의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체 그림에다가 각각의 헤드에 대한 어텐션 스코어 값을 출력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 그림까지 출력하도록 만들어 보시면 자, 이렇게 각각의 단어가 출력되기 위해서 소스 문장에서의 어떤 정보를 많이 참고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어 문장으로 mother와 이 독일어 문장에 해당 단어는 마찬가지로 어머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mother라는 단어를 출력하기 위해서 독일어 문장에 이러한 단어를 참고했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총 8개의 헤드 각각에 대해서 어텐션 스코어 값이 매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헤드들은 서로 다른 어텐션 컨셉들을 학습하도록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각각 어텐션 스코어 값이 구해진 결과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블루 스코어를 계산해서 학습이 완료된 트랜스포머 모델의 스코어를 구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 예시에서는 각각의 입력 문장이 있을 때 그 정답 문장 또한 하나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의 예측값에 대해서 그 정답값이 1대1로 매칭될 수 있도록 바로 그 정답 문장을 하나의 리스트로 감싸서 하나씩 나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장 100개당 한 번씩 예측과 정답값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본 거고요. 자, 이렇게 실제로 문장을 보시면은 꽤 유사하게 예측이 이루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문장 같은 경우는 나이가 많은 한 남자는 비디오 게임을 플레이하고 있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실제 정답값과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하게 번역을 수행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이는 이 블루 4 스코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블루 스코어와 같은 값을 가지는데요. 이렇게 블루 스코어 값으로는 36을 얻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같이 한번 논문 리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Attention is all you need이고요. 말 그대로 Attention만 잘 활용해도 높은 성능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2017년도 닙스의 구글팀이 발표한 논문이고요. 말씀드렸듯이 이전까지에는 RNN과 어텐션 메커니즘을 같이 활용하는 기법들이 많이 사용이 되었었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RNN 및 CNN을 전부 사용하지 않고 오직 어텐션 기법만 사용해서 기계 번역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얻었습니다. 바로 한번 앱스트랙부터 읽어볼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전까지는 인코더와 디코더를 포함한 형태로 복잡한 RNN 혹은 CNN 기반의 시퀀스 간 변형이 이루어지는 RNN 및 CNN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서 트랜스덕션은 변화 혹은 형질의 변형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어떠한 시퀀스 간 변형을 의미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기계 번역이 있겠죠. 이제 그러한 태스크에서 이렇게 RNN 혹은 CNN을 전적으로 활용한 모델들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그러한 인코더 디코더 아키텍처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했을 때 보다 성능이 좋아질 수 있었다는 그런 결과를 이전 논문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본 논문에선 이렇게 트랜스포머란 이름의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이 아키텍처는 전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을 하고 있는 아키텍처입니다. 이때 말 그대로 리커런스나 컨볼루션 자체를 제거한 형태로 어텐션 메커니즘만 활용을 했다는 거고요. 어텐션 메커니즘만 활용함으로써 리커런스하게 각각의 시퀀스를 처리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행렬 곱을 이용해서 완전히 병렬적으로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 태스크인 WMT 14년도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영어를 독일어로 번역하는 태스크, 그리고 영어를 불어로 번역하는 태스크에서 각각 훨씬 개선된 성능을 보여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두 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완전히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을 보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8개의 피백 GPU를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더 적은 시간을 들여서 학습을 마칠 수 있었다고 하고요. 이는 이전까지 제한되었던 모델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학습 효율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트랜스포머는 비단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시퀀스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 일반화가 가능하고 성능이 잘 나오는 것 또한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문 분석 분야에서의 이러한 컨스티튜언시 펄싱 태스크에 대해서도 잘 동작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전에 이와 같이 RNN, 그리고 LSTM, 그리고 G완료와 같은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이 되었고요. 이러한 네트워크들은 시퀀스 모델링을 위해서 효과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러한 리커런트 모델들은 한 번에 한 단어씩 넣는 방식처럼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토큰들에 대한 순서 정보를 먼저 정렬시킨 뒤에 이것을 반복적으로 입력으로 넣어서 이러한 히든 스테이트 값을 갱신시키는 방법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리커런트하게 동작하는 모델인 경우 시퀀스의 길이, 즉 토큰의 개수만큼 뉴럴 네트워크에 입력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병렬적인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존재하고요. 다시 말해 레이어의 아웃풋을 행렬곱으로 바로 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즉 번역에서는 문장의 길이만큼 입력을 수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는 메모리 및 속도 측면에서 비효율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등장을 했었는데요.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면서 매번 출력 단어를 만들어낼 때마다 소스 문장의 출력 정보 중에서 어떤 정보가 가장 중요한지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해서 그러한 가중치가 적용되어 곱해진 히든 스테이트 값을 이용하도록 해서 출력 단어를 보다 효과적으로 생성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다만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도 기본적으로 RNN과 같이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그냥 리커런스한 특성 자체를 완전하게 제거해버린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완전히 어텐션 메커니즘에 전적으로 의존해서 모델의 결과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합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한 번의 행렬곡으로
위치 정보가 포함된 전체 시퀀스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말해 순차적으로 입력을 넣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활용했더니 성능이 훨씬 좋아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 8개의 P100 GPU를 이용해서 학습을 해본 결과 현실적인 시간, 즉 12시간 만에 상당히 좋은 베이스 모델의 성능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반이 되고 있는 다양한 백그라운드 논문을 소개하고 있고요. 이 중에서 셀프 어텐션이라고 하는 것은 타겟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소스 문장에서의 히든 정보를 참고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장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문장 스스로에게 어텐션을 수행해서 레프레젠테이션을 럴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의 시퀀스가 있을 때 그 시퀀스에 포함되어 있는 서로 다른 위치에 대한 정보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만들어서 하나의 시퀀스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을 효과적으로 학습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 am a teacher라는 하나의 문장이 있을 때 4개의 단어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어텐션을 수행해서 가중치를 부여하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이 트랜스포머는 전적으로 이러한 어텐션 메커니즘에 기반하는 사실상 최초의 시퀀스 간 변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주는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고 본 논문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매우 좋은 성능을 이끌어낼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나온 GPT나 벌트와 같은 다양한 아키텍처들은 이러한 트랜스포머에서 제안되었던 아키텍처를 많이 따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퀀스 간 변형 모델에 대해서 많은 아키텍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따르고 있고요. 여기에서 35번 논문 같은 경우는 원본 시퀀스 투 시퀀스 논문을 의미하고요. 이런 식으로 X1부터 XN까지 총 N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입력 시퀀스가 있을 때 이것을 컨티뉴어스한 어떠한 임베딩 벡터로서 바꾸어주고 이러한 임베딩 벡터인 Z가 들어왔을 때 이 디코더는 Y1부터 YM까지 총 M개의 토큰으로 구성된 출력 문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이때 기본적으로 RNN 구조를 따르고 있는 모델들은 오토 리그레시브하게 시퀀스의 길이만큼 네트워크에 입력해 주어지는 방식으로 동작합니다. 다시 말해 이전 단계에서 생성되었던 심볼을 이용해서 다음번에 나올 출력값을 만드는 방식으로 동작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트랜스포머 또한 마찬가지로 인코더와 디코더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러한 기본적인 아키텍처는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지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모델을 리커런트하게 이용하진 않고 어텐션 메커니즘만 활용해서 시퀀스에 대한 정보를 한 번에 입력으로 준다는 점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전체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RNN을 사용하지 않는 대신에 문장 내에 포함되어 있는 각각의 단어들의 위치 정보를 인코딩해서 입력하기 위해 포지셔널 인코딩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입력 임베딩과 같은 디멘전으로 합치기를 수행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실제 임베딩 벡터로서 사용을 하고요. 이제 얘가 이렇게 쿼리 키 밸류의 값으로 각각 복제가 되어 입력됩니다. 여기 보이는 멀티헤드 어텐션은 셀프 어텐션으로 동작을 하며 보시는 바와 같이 쿼리와 키와 밸류의 값이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어텐션은 입력과 출력이 차원이 같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의 차원과 이 어텐션을 나왔을 때의 차원은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레지듀얼 커넥션을 수행한 뒤에 정규화를 수행해주고 이렇게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거치고 다시 한번 정규화를 수행할 때까지 전부 다 각각의 레이어에 대한 입력과 출력의 디멘전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과정 자체를 총 n번만큼 반복해서 총 n개의 인코더 레이어가 차곡차곡 반복적으로 수행이 돼서 마지막에 나온 그 출력 값을 이와 같이 매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디코더 파트에서는 지금까지 출력된 단어만 어텐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습을 수행할 때 이렇게 마스크를 씌워서 뒤쪽에 있는 단어는 미리 알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으로 모델이 정상적인 데이터만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보이는 이 디코더의 첫 번째 어텐션에서는 쿼리와 키 밸류의 값이 같기 때문에 셀프 어텐션이 수행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어텐션에서는 이 쿼리의 값이 디코더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이 인코더 파트에서 어떠한 정보를 참고하면 좋은지를 어텐션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 이 키와 밸류의 값들은 인코더 파트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피드포워드 레이어를 거친 뒤에 마지막에 리니어 레이어를 거치고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실제로 각각의 출력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이 실제로 어떤 단어에 해당하는지 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레이블 스무싱을 적용해서 정규화 효과를 더해서 성능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아키텍처는 향후 많은 논문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설명했던 내용과 동일하게 인코더 파트는 기본적으로 여러 번 인코더 레이어가 중첩이 되어 사용이 되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총 6번 인코더 레이어를 중첩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고요. 이와 같이 레지듀얼 컨디셔널을 이용해서 노멀라이제이션을 거치기 전에 그 입력값으로 아이덴티티 매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고요. 또한 이와 같이 임베딩 벡터의 차원은 512차원으로 설정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디코더에서도 총 6개의 디코더 레이어를 쌓을 수 있도록 만들었고 실제 구현상에서 이와 같이 인코더와 같은 레이어의 개수를 가지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을 수행할 때 인코더의 아웃풋 값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레지듀얼 컨디션을 사용해서 학습 난이도를 낮추어서 보다 좋은 글로벌 옵티마를 찾을 수 있도록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디코더 파트에서 쓰이는 셀프 어텐션에서는 이전에 등장한 단어들만 참고할 수 있는 형태로 마스크를 씌워서 마스크가 붙은 형태의 멀티헤드 어텐션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의 쿼리는 말 그대로 어떠한 질문을 날리는 겁니다. 특정 키에게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즉 이때 쿼리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이 키는 어텐션을 수행할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랑해라는 하나의 단어가 생성되기 위해서 I love you라는 문장에 포함된 단어들 중에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했는지를 물어보는 방식으로 각각의 쿼리가 키에 대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는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그림이 실제로 멀티헤드 어텐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그림이고요. 이러한 멀티헤드 어텐션은 각각의 인코더와 디코더 레이어에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멀티헤드 어텐션은 내부적으로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얘는 바로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생겼습니다. 자, 이때 이렇게 쿼리와 키와 밸류가 들어오게 되면 각각의 쿼리가 이 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렇게 행렬 곱으로 이루어지고요. 또한 소프트맥스에 들어가는 값에 대해서 스케일링을 하기 위해 스케일 레이어를 포함합니다. 이때 스케일 레이어는 여기 들어오는 키의 차원에 루트를 씌운 값을 나눠줄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합니다. 또한 이렇게 마스크 벡터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각각의 키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값을 확률 형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한 뒤에 이제 그런 확률 값을 각각 실제 밸류와 곱해서 어텐션 밸류 값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과정들이 각각의 헤드마다 서로 다르게 이루어진 뒤에 다시 이렇게 결과를 합쳐서 리니어 레이어를 거친 뒤에 아웃풋 값을 내보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실제 구현상으로는 이렇게 입력값이 들어왔을 때 입력값은 이 V와 K와 키에 대해서 각각 복제가 되어서 들어가도록 할 수 있고 이때 각각의 리니어 레이어는 임베딩 차원을 키, 쿼리, 밸류의 차원으로 바꿔줍니다. 이제 그렇게 나온 값들을 각각 어텐션을 수행한 뒤에 동일한 차원이 나오게 되면 다시 얘네들을 묶어주어서 기존의 임베딩 차원과 결과적으로 같은 차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또한 여기에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으로 들어오는 임베딩 차원이 510이라고 하고 이 h가 8이라고 한다면 각각의 리니어 레이어는 64차원으로 매핑을 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냥 512 곱하기 512로 병렬적으로 그냥 한 번에 행렬곱을 구한 뒤에 그 결과값을 8개로 쪼개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텐션 메커니즘에서 핵심이 되는 스케일드 닷 프로덕트 어텐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실제로는 행렬 형태로 한 번에 쿼리와 키들을 묶어서 병렬적으로 계산할 수가 있고요.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먼저 쿼리랑 키랑 곱하고요. 이때 쿼리와 키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같도록 만들어서 이와 같이 곱셈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듭니다. 이제 그래서 스케일 팩터만큼 나눠준 뒤에 확률값을 구하고 얘를 실제로 이 밸류 값과 행렬곱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애디티브 어텐션과 약간 구별되는 방식인데요. 바로 여기 확인해보시면 이렇게 키랑 쿼리를 그냥 곱해가지고 한 번에 어텐션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 확인했던 시퀀스 투 시퀀스의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했을 때는 이 쿼리와 키가 특정한 행렬 곱에 함께 입력되는 형태로 동작을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그냥 쿼리와 키를 바로 서로 곱하도록 만들어서 not product attention 형태로 사용했다고 볼 수 있고요. 논문에선 이와 같이 not product attention을 사용했을 때 단순히 내적을 이용해서 어텐션을 수행하는 것이 practically 빠르고 공간 효율적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내적을 이용하는 방식인 경우 스케일링을 하지 않으면 결과가 많이 안 좋았다고 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그러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맥스 같은 경우는 이 중간 부분이 그레디언트가 상대적으로 크고 사이드로 가면 갈수록 그레디언트가 작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값이 너무 커지거나 하면 너무 그레디언트가 작아질 수 있어서 학습이 잘 안 될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특정 스케일 팩터만큼 곱해주어서 값을 작게 만들어
학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인베딩 차원을 D모델이라고 했을 때 얘를 H만큼, 즉 헤드의 개수만큼 나누어서 각각 키나 밸류, 퀄이와 같은 차원들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고요. 이러한 벡터들은 나중에 다시 이어 붙여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입력과 출력의 디멘전이 같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멀티헤드 어텐션은 말 그대로 헤드가 여러 개란 의미라서 이렇게 멀티헤드라고 이름이 붙은 거고요. 이와 같이 각각의 헤드에 대해서 전부 다 어텐션을 수행한 값을 다시 이렇게 이어 붙인 뒤에 아웃풋 값을 내보내기 위해서 행료급을 수행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이 i 값은 각각의 헤드에 대한 인덱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실제로 퀄이나 키를 만들기 위한 행렬의 크기는 D모델 곱하기 DK가 사용이 되고요. 다시 말해서 D모델 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DK 차원의 퀄이와 키 벡터의 차원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구현할 때는 그냥 D모델 곱하기 D모델만큼의 행렬을 곱한 뒤에 그냥 결과값 자체를 나누어서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D모델을 512 그리고 H를 8로 설정해서 퀄이 벡터의 차원을 64라고 설정을 했고요. 또한 엄밀히 말하면 이 밸류 값 같은 경우는 차원을 퀄이 혹은 키와 똑같이 맞출 필요는 없지만 여기선 이렇게 퀄이 키 밸류 전부 다 같은 차원인 64차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텐션이 실제로 어디에 쓰이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총 3가지 위치에서 사용이 되는데요. 모든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다 헤드가 여러 개인 멀티헤드 어텐션이며 사용되는 위치에 따라서 3가지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코더 디코더 어텐션은 디코더 파트에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이 퀄이는 이 디코더에서 오는 것이고 이때 이 키와 밸류 값은 인코더의 출력 파트에서 가져온다고 했어요. 이 내용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출력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소스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들 중에서 어떤 정보에 보다 초점을 맞추면 되는지를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비유할 수 있다고 했죠. 이어서 셀프 어텐션은 기본적으로 쿼리와 키와 밸류가 모두 같은 형태를 의미하고요. 바로 인코더 파트에서 그대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디코더 파트 또한 마찬가지로 맨 처음에 입력 인베딩이 들어왔을 때 셀프 어텐션을 수행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제 여기서는 마스크를 씌워서 다시 말해 소프트맥스에 들어가는 값이 마이너스 무한이 될 수 있도록 해서 0%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 각각의 단어가 앞부분에 있는 단어에 대한 정보만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월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이 맥스 펑션 텀은 렐로 액티베이션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입력값과 출력값은 모두 같은 차원을 가지게 되고요. 이렇게 중간에 히든 디멘전으로 약간 고차원 공간에 매핑이 되었다가 출력 레이어를 통해서 피드 포월드가 수행될 수 있도록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베딩과 소프트맥스가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에서 사용되는 내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인풋 디멘전, 즉 특정한 언어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와 비례하는 그러한 인풋 디멘전이 들어왔을 때 인베딩 레이어를 거쳐서 인베딩 차원, 즉 D모델 차원으로 매핑해주는 겁니다. 또한 이어서 트랜스포머에서는 어텐션 메커니즘만 전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정보값을 같이 주기 위해서 인코딩 정보를 같이 더해서 넣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리커런스 및 컨볼루션 둘 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같이 넣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인과 코사인과 같은 주기함수를 사용해서 입력을 넣었다고 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위치에 대한 정보를 넣어줄 때 꼭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를 이러한 형태로 사용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이러한 인베딩 레이어 또한 우리가 별도로 학습하도록 만들어서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본 논문에서는 이렇게 학습이 가능한 형태로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해봤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성능상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톨치와 같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 때 그냥 학습하도록 하는 게 구현이 더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아까 실습을 진행했을 때 별도의 학습 가능한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을 했던 겁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연파 함수를 사용했을 때 보다 긴 시퀀스가 들어왔을 때 성능이 더 잘 나올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섹션 4에서는 이러한 셀프 어텐션이 왜 더 유리한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 논문의 저자들은 3가지의 어떠한 열망하는 그러한 장점들을 목표로 두고 이러한 셀프 어텐션을 고안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각각의 레이어마다 계산 복잡도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리커런스를 없앰으로써 병렬적인 처리가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롱 레인지 디펜던시에 대해서도 잘 처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위쪽에 보이는 테이블이 RNN을 사용했을 때와 컨볼루션을 사용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어텐션 메커니즘을 활용했을 때에 대한 효율성을 분석하고 있는 건데요. 이때 N은 시퀀스의 길이, 즉 단어의 개수라고 할 수 있고요. 이때 확인해 보시면은 이런 어텐션 기법을 사용할 때 시퀀셜 데이터를 처리할 때 단 한 번에 병렬적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RNN과 비교했을 때 훨씬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입력의 횟수가 적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복잡도를 비교했을 때에도 이 n은 단어의 개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d보다는 조금 더 작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n 제곱 곱하기 d가 n 곱하기 d 제곱보다는 더 낮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복잡도를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본문에서도 내용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보통 이 n, 즉 시퀀스의 길이가 이 d보다는 짧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번역 모델에서는 이 n, 즉 시퀀스 길이는 이렇게 단어 단위의 토큰의 개수와 같다고 할 수 있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 보았을 때 확실히 이 n이 일반적으로 d보다는 작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번역 데이터셋을 확인해 보시면 한 문장에 포함되어 있는 단어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 보았을 때 단어의 개수가 이러한 n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뉴럴 네트워크를 보다 설명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각 단어를 출력할 때 소스 문장에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참고해서 만들었는지를 시각적으로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각각의 헤드에 포함되어 있는 그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의 소프트맥스 값을 출력해보면 되겠죠. 또한 트레이닝을 진행할 때 설정했던 내용들은 다음과 같은데요. 말씀드렸듯이 영어 독일어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 이 두 가지 대표적인 데이터 세트에 대해서 실험했다고 하고요. WMT 2014년도 영어 독어 데이터셋은 약 450만 개 정도의 문장쌍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영어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3,600만 개 정도의 문장쌍이 존재하는 데이터셋을 이용했고요. 학습을 위한 하드웨어로는 8개의 엔비디아 P100 GPU를 사용을 했고요. 베이스 모델만으로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의 성능이 나오고 학습 시간 또한 매우 빠른 1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애덤 옵티마이저를 사용하고 세부적인 파라미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정교화 효과를 위해서 레지듀얼 러닝을 수행할 때 이 드랍아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이어서 레이블 값을 넣어줄 때 이 스무싱 기법까지 적용하도록 만들어서 우리 모델이 특정 출력 값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정교화 효과를 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것도 굉장히 잘 알려진 정교화 기법이고 이미지 분류 등에서도 이미 많이 사용되고 있는 기법 중 하나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큐러시와 블루 스코어를 높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는 표가 실제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의 성능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기본적인 베이스 모델만 가지고도 기존 스테이트 오브 디 알트 네트워크와 필적하는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때 학습 시간은 훨씬 짧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트랜스포머의 파라미터 수를 훨씬 늘려서 큰 모델을 사용했을 때에도 이전 연구와 비교했을 때 학습 효율이 높았으며 성능은 훨씬 더 개선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트랜스포머 아키텍처에서 어떤 컴포넌트가 상대적으로 중요한지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 베리에이션 실험 또한 진행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헤드의 수를 줄여보거나 특정 파라미터의 수를 늘려보거나 줄여보거나 이런 실험들을 해본 겁니다. 첫 번째로 헤드의 수를 바꿔가면서 실험을 해본 건데요. 이렇게 여기 보이는 이 베이스 모델이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한 하이퍼 파라미터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이 헤드의 디멘전을 바꿔가지고 그에 따라서 이 키와 밸류의 디멘전 또한 바뀔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D 모델을 H로 나눈 값이 키와 밸류의 디멘전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렇게 헤드를 8개 사용했을 때 가장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B 같은 경우는 별도로 헤드와 상관없이 이 키 밸류의 디멘전을 더 줄여본 겁니다. 확인 결과 당연히 파라미터의 수가 줄어서 모델의 캐퍼시티 또한 감소하게 되겠죠. 실제로 결과 또한 더 안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64를 사용했을 때가 16이나 31을 사용했을 때보다 더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모델의 크기를 더 키웠을 때 더 성능이 좋아진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인베딩 차원을 높이거나 이 피드포워드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는 차원을 높였을 때 더 성능이 좋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드랍아웃 기법은 이처럼 오버피팅 방지에 매우 효과적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랍아웃을 썼을 때 더 성능이 많이 좋아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사인과 코사인 함수를 이용한 인코딩 대신에 별도의 인베딩 레이어를 사용했을 때 이때는 베이스 모델과 비교했을 때 성능의 차이는 거의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트랜스포머는 비단 기계 번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어 처리 태스크에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구문 분석 분야에 대해서 실험한 결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테이블 4번이 그 내용을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 확인해 보시면은 이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른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더 성능이 좋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미 슈퍼바이즈드 케이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더 좋은 성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트랜스포머 아키텍처를 제안했고요. 본 논문은 기존까지의 논문과 다르게 전적으로 어텐션 메커니즘만 활용을 해서
리커런트한 네트워크 자체를 전부 다 아키텍처에서 빼버렸고요. 이로 인해 보다 높은 병렬성을 얻게 되고 성능 또한 많이 개선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계번역 태스크에 대해서 기존까지 존재했던 다른 아키텍처에 비해서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줄 수가 있었고, 비단 기계번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태스크에 대해서도 적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